네, 안녕하세요. 이번 일반 생물 4단원 A Tour of the Cell의 공개 강의를 맡은 준토 12기 박수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저랑 일반 생물 4단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잘 듣고 따라와 주세요. 네, 일단 맨 먼저 생물학자들은 세포 연구를 위해 현미경과 생화학적 도구를 이용한다는 것이 첫 번째 파트인데요. 세포 내부의 작용을 연구하는 것은 생물학적 발견을 흥미진진하게 만듭니다. 너무 작아서 우리 눈으로는 보기 힘든 세포를 어떻게 관찰할 수 있을까요? 1590년에 현미경이 발명되고 1600년대에 보다 나은 현미경이 나오면서 세포가 발견되었고 세포에 대한 초기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후크는 1665년에 세포벽을 현미경으로 처음 관찰했다고 합니다. 이 시대의 과학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현미경은 광학현미경입니다. 이거는 라이트 마이크로스코프라고 하고 LM이라고도 부릅니다. 렌즈는 시료를 굴절시켜 시료의 이미지를 확대시킴으로써 눈으로 관찰할 수 있고 카메라로 투사시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현미경에는 세 가지 중요한 제한 요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배율. 배율이란 물체의 이미지와 그것의 실제 크기의 비율을 말합니다. 배율은 높아질수록 상이 흐려 보이긴 합니다. 해상력은 이미지가 또렷하게 보이는 정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아주 가까운 거리의 두 점이 분리되어 보이는 최소한의 거리를 말하는 거죠. 광학현미경의 일반 기술로는 배율에 관계없이 세균의 크기에 해당하는 0.2 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것은 잘 볼 수 없습니다. 대비는 시료 내 지역의 차이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광학현미경의 기술은 시각적으로 잘 두드러질 수 있도록 세포 성분을 염색하는 등으로 발달되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육안과 광학현미경과 전자현미경이 어떻게까지 자세하게 생물을 볼 수 있는지를 만드는 표입니다. 네, 이제 LM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명시야라고 염색하지 않은 시료로 대비되어 보이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 그림도 같은 명시야인데 염색되어 가지고 왼쪽 거보다 훨씬 잘 보이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죠. 세 번째 그림은 미상차 현미경으로 시료의 밀도 차이를 증폭하여 염색하지 않은 세포가 대비되어 보입니다. 네 번째 그림은 차등 간섭 위상차 현미경으로 위상차 현미경과 같습니다. 단지 이미지를 3D에 가깝게 얻을 수 있다는 점이 조금 다릅니다. 다음 그림은 형광현미경으로 형광염색약이나 항체로 특정 분자를 표시합니다. 마지막 그림은 공초점 현미경으로 염색체를 이용해서 초점에서 벗어난 부분의 빛을 제거해 재구성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피라는 앞에 서 있는 LM보다 좀 더 발전된 형태의 현미경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이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왼쪽 그림의 스캐닝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피 SEM이라고 부르는 주사 전자 현미경인데요. 이는 시료 표면을 자세하게 연구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내용을 자세하게 좀 보자면은 이 현미경에서 전자빔은 되게 얇은 금막으로 코팅된 샘플 시료의 표면에 주사됩니다. 전자빔은 샘플 표면에서 전자를 흥분시키며 이렇게 흥분된 차적인 전자들의 패턴은 기계에 의해 전자신호로 해석되어 비디오 스크린으로 보내집니다. 이러한 결과로 나타나는 이미지는 시료 표면의 구조를 나타냅니다. 주사 전자현미경은 깊은 곳까지도 침투가 가능한데 이러한 결과는 차원화되어 이미지로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는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TEM이라고 하는 투과 전자현미경인데요. 투과 전자현미경은 세포 내부의 초미세 구조를 연구하기 위해 주로 사용합니다. 투과 전자현미경은 전자빔이 매우 얇게 잘려진 시료를 향해 발사됩니다. 시료를 무거운 금속 원자로 염색하면 금속 원자는 특정 구조에 붙게 되며 따라서 시료 내 특정 부분의 전자 밀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시료를 통과한 전자는 밀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어 상대적으로 더 적은 수의 전자들만이 그 지역을 통과합니다. 이때의 이미지는 통과한 전자의 패턴을 통해 나타납니다. 투과 전자현미경은 유리렌즈 대신에 전자기를 렌즈로 사용하여 전자의 움직임을 휘게 하며
결국 모니터의 이미지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이러한 현미경의 발전은 우리가 세포 구조를 연구하는데 엄청난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럼 이제 광학 현미경의 발전에 대해서도 알아볼 건데요. 광학 현미경의 발전에 따라 형광 마커를 표시하게 되고 이를 통해 보고 싶은 부분을 볼 수 있게 되는 발전이 있었습니다. 또 앞에 그림에서 봤듯이 공초점 현미경으로 조직과 세포의 3차원적 구조를 정밀 관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셀프-액셔네이션이라는 세포 분해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세포 분해는 세포 내의 구성 물질을 크기나 밀도차를 이용하여 분리하기 위해 이용합니다. 세포를 파쇄기에 넣고 부수고 그 결과 얻어진 세포 현타객을 다른 튜브에 옮겨 속도를 높이고 긴 시간 동안 원심 분리합니다. 이 과정을 계속 몇 번 반복하는 차등 원심 분리법을 이용하면 단계적으로 서로 다른 세포 내 구성물질이 들어있는 침전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런 무게에 따라서 침전되는 속도가 다를 테니까요. 무거운 건 일찍 침전되고 좀 가벼운 거는 몇 번 돌려야 침전되는 거에 따라서 분리를 하는 겁니다. 그림에서 보면은 첫 번째로 분리된 물질이 핵과 세포 찌꺼기가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토콘드리아 그리고 엽록체가 함유된 침전물이고요. 그리고 다음 그림에서는 마이크로솜, 세포막과 세포 내부막의 조각들이 분리되었고 마지막으로 리보솜 침전물이 분리되었습니다. 이 실험으로 오늘날의 연구자들이 특정한 세포 소기관이 필요할 때 그 세포 소기관을 대량으로 얻으려고 사용합니다. 그럼 이제 진핵세포는 소기관들이 독자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획을 나누는 내부막을 갖는다 라는 단원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모든 생명체의 기본 구조와 기능 단위는 두 가지 형태의 세포 중 하나, 즉 원핵세포와 진핵세포로 나뉠 수 있습니다. 원핵세포에는 진정세균, 교세균 등이 있고요. 진핵세포에는 원생생물, 균류, 동물, 식물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두 세포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일단 모든 세포는 모두 원형질 막으로 둘러싸여 있고 막 내부에 반유동성의 세포질이 있고 이곳에 세포 소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세포는 DNA 형태로 유전자를 수반하는 염색체를 갖습니다. 모두 리보솜을 갖는데 이곳에서 단백질을 만듭니다. 그럼 이제 차이점에 대해서도 알아볼 건데요. 원핵세포와 진핵세포의 대표적인 차이점은 진핵세포는 대부분의 DNA가 핵 안에 있고 원핵세포의 DNA는 핵양체라는 지역에 응축되어 있지만 막으로 둘러싸여 있지는 않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그림이 원핵세포인데 막이 있진 않죠. 그 핵이 있는 부분에. 진핵세포의 세포질 내부에는 다양한 세포 소기관들이 막으로 둘러싸여 있고 각각 독자적인 형태와 기능을 갖습니다. 하지만 원핵세포에는 이런 막으로 둘러싸인 소기관이 없습니다. 그래도 뒤죽박죽인 건 아니고 영역을 나눠서 조직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핵세포는 일반적으로 원핵세포보다 매우 큽니다. 그럼 이제 세포의 경계면에서 원형질막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세포 경계면에서 원형질막은 선택적인 장벽으로 작용해서 세포 전체에 산소와 양분을 작용하거나 노폐물을 제거할 수 있도록 물질의 통과를 허용합니다. 원형질막과 소기관의 막들은 다양한 단백질이 끼어 있거나 붙어 있는 인지질 이중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막의 안쪽에 있는 인지질 꼬리는 소수성이며 막 단백질의 안쪽 부분도 소수성입니다. 인지질의 머리, 막 외부에 붙어 있는 단백질, 막 통과 단백질 중 외부로 나온 부분과 당사슬은 친수성으로 막 내외부의 수용액과 만납니다. 그러면 이제 표면적과 부피의 기하학적 관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세포에서 표면적 대 부피의 비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1제곱 마이크로미터의 면적의 원형질막을 통해 1초 동안 특정 물질이 한정된 양만이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비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겁니다. 좀 더 작은 물체일수록 표면적 대 부피의 비가 커집니다. 세포의 전 부피를 감당하기에 충분히 넓은 표면적이 있어야 해서 대부분의 세포가 현미경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작아지는 겁니다.
다음 그림에서 표면적과 부피의 비율을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각자 그림을 보면서 어떤 느낌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만 설명하자면은 저 그림에서 큰 정육면체와 오른쪽에 잘게 쪼개진 직육면체가 있는데 부피는 같지만 오른쪽 직육면체는 작은 정육면체로 이렇게 잘게 쪼개졌으므로 좀 더 훨씬 많은 표면적을 왼쪽에 있는 정육면체보다 가지게 되는 거겠죠? 그런 느낌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핵세포의 이런 구조에 대해서 볼 건데요. 이거는 영어로 된 동물세포의 이런 모식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식물세포고요. 이것도 영어 버전입니다. 근데 우리는 영어 수업이 힘들어서 이런 공개 강의를 보는 것도 있죠. 그래서 제가 한글 버전으로 이렇게 그림을 들고 왔습니다. 근데 어차피 이 내용들을 뒤에서 볼 거라서 만약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이니까 잠깐 멈춰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식물세포 한글 버전입니다. 그럼 이제 진핵세포 유전 정보는 핵 안에 있으며 리보솜에 의해 해독된다라는 소단원에 대해서 볼 건데요. 일단 핵이라는 거는 대부분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적은 수의 유전자가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핵의 다른 구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로는 핵막입니다. 핵막은 핵을 싸고 있어 세포질로부터 핵의 내용물을 분리시킵니다. 핵막은 이중막으로 되어 있고 각각의 막은 단백질이 붙어있는 인지질 이중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핵막에는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각 핵공의 근처에 핵공 복합체라는 단백질 구조가 있고 이거를 폴 컴플렉스라고 하고요. 단백질, RNA, 고분자의 복합체 조립을 조절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핵공을 제외한 핵막 부분을 핵막층이라고 합니다. 여기 그림에서 볼 수 있죠? 단백질 필라멘트의 망상 구조고요. 핵막을 기계적으로 지지해 핵의 모양을 유지합니다. 제가 옛날에 핵막층을 잘 공부를 해놓지 않아서 퀴즈에서 피를 본 적이 있어서요. 올해도 혹시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빼먹지 말고 암기해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다음으로 염색체와 염색질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핵 내에서 DNA가 유전물질을 운반하는 구조인 염색체가 핵 내에 있습니다. 염색체는 DNA 분자가 단백질을 감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좁은 핵 속에 들어맞도록 하는 건데요. 각 염색체를 구성하는 DNA와 단백질의 복합체를 염색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인이라는 거를 알아볼 건데요. 인은 여기 있는 이 구조고 얘네는 분열하지 않는 세포에서 정말 뚜렷하게 보이는 세포 내 구조입니다. 여기서 리보솜 RNA가 DNA에 있는 정보로부터 합성됩니다. 또 안에서는 세포질에서 유입된 단백질이 rRNA와 복합체를 이루어 리보솜 대단위체와 소단위체를 만듭니다. 그럼 이제 리보솜이 뭔가 하는 의문을 가지실 텐데요. 이 다음에 또 보도록 네, 리보솜은 단백질 합성을 수행하는 세포기관입니다. 아까 인에서 만들어진 리보솜 RNA와 단백질로 만들어졌죠. 두 군데의 세포질에서 단백질을 만드는데 세포질에서 떠돌아다니거나 소포체나 핵막의 바깥쪽에 붙어있어 일을 수행합니다. 이렇게 붙어있는 곳은 다르지만 다 구조적으로 동일한 그냥 리보솜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막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내막계는 세포 내에서 단백질의 이동을 조절하고 세포의 물질대사 기능을 수행한다라는 소단원을 볼 겁니다. 내막계에는 핵막, 소포체, 골지체, 리소좀, 액포, 세포막이 있고요. 이런 시스템 막들은 직접 연결되거나 소낭이라고 하는 거를 매개체로 하여 연결됩니다. 네, 그럼 내막계 중 먼저 소포체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소포체는 전체 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막으로 된 관과 시스테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스테나는 낭입니다. 소포체는 연결되어 있지만 구조와 기능이 다른 활면소포체와 조면소포체로 되어 있습니다. 활면소포체는 소포체 바깥쪽에 리보솜이 없고 이렇게요. 조면소포체는 막의 바깥 표면에 리보솜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활면소포체와 조면소포체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활면소포체는
다양한 대사 과정을 수행합니다. 지질합성, 탄수화물 대사, 약과 독소 해독작용, 칼슘 이온 저장 등의 일을 합니다. 또 조면 소포체는 이런 다른 역할을 하는데요. 조금 다양하게 특성화된 세포는 조면 소포체에 부착된 리보솜에 의해 생산된 단백질을 분비합니다. 대부분의 분비 단백질은 당 단백질로 탄수화물이 단백질에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이렇게 수송낭에 쌓여져서 소포체를 떠나게 됩니다. 또 조면 소포체는 세포에 필요한 막도 만듭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골지체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골지체는 여기 이렇게 있는 기관이고요. 생산, 저장, 분류 및 수송을 담당합니다. 납작한 망으로 된 소낭인 시스테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시스테나가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골지체는 이렇게 시스면과 트랜스면이 있고 소포체와 가까워 산모를 받는 쪽이 시스, 이렇게 물질이 떨어져 나가는 쪽이 트랜스입니다. 소포체의 산물들은 시스면에서 트랜스면으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변화를 겪습니다. 예를 들어 당단백질은 탄수화물을 변화시킵니다. 또 스스로 특정 고분자를 만드는 역할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리소솜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리소솜은 고분자를 소화하기 위해 이용하는 가수분해 요소 하이드롤리틱 엔자임이 들어있는 소낭입니다. 리소솜 내부의 산성 환경에서 가장 활동적이게 됩니다. 취약한 화학 결합을 보호하는 3차원적 내부 구조로 자체 효소에 대해 공격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리소솜의 여러 작용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원생 생물은 음식 조각을 이렇게 감싸서 먹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슷한 작용들을 다 식세포 작용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이렇게 형성된 식포, 여기 그림 보이시죠? 이 식포가 리소솜과 융합해 음식을 소화합니다. 우리 그런 면역작용에서 백혈구 들어보셨죠? 백혈구 중 대식세포도 이런 활동으로 세균 같은 침입자를 잡아먹는 역할을 합니다. 또 자기소화 작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포가 자신의 손상된 소기관 등이 작게 막에 둘러싸이고 리소솜이 이 소낭과 융합하여 물질들을 분해하고 필요한 물질들을 재활용하는 작용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액포에 대해서 볼 건데요. 액포는 소포체와 골지체로부터 만들어진 커다란 소낭으로 식포, 수축포, 또 중심액포가 있습니다. 식포는 아까 방금 앞에서 보셨죠? 수축포는 농도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중심액포는 모기 이온의 중심 저장소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내막계에 대한 전체적인 과정에 대해서 볼 건데요. 첫 번째로 핵막은 이렇게 조면 소포체와 이어져 있고 조면 소포체는 활면 소포체와 이어집니다. 소포체에서 만들어진 단백질과 막은 수송낭을 형성하여 골지체로 이동합니다. 골지체에서 수송낭과 다른 소낭이 떨어져 나오는데 이들 소낭은 리소솜이나 액포가 되는 겁니다. 리소솜은 소화를 위해 다른 소낭과의 융합에 이용됩니다. 수송낭은 단백질을 세포 밖으로 분비하기 위해 이렇게 세포막으로 이동합니다. 세포막은 소낭과 합쳐지며 확장됩니다. 소막에 들어있던 단백질은 바깥쪽으로 분비되게 됩니다. 이게 내막계의 전체적인 작용 과정입니다. 그럼 이제 다음 소단원을 볼 건데요.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는 에너지를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변화시킬 수 있다 하는 소단원입니다. 진핵세포 생물에서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는 에너지 형태를 바꾸어 세포가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세포 내 소기관입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세포호흡이 일어나는 장소로 영양소를 산소를 이용해 분해해 ATP를 얻습니다. 엽록체는 식물과 조류에서 발견되며 광합성을 합니다. 빛에너지를 화학에너지로 바꾸어 물과 이산화탄소로부터 유기화합물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런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에 대한 설이 있는데요. 이게 세포 내 공생설이라고 하는 설입니다. 이게 내용이 초기 진핵세포가 산소를 사용하는 무광합성 온해세포를 안으로 흡수해서 결국에는 먹힌 세포가 숙주세포와 동화되어 공생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설인데요. 이거에 증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는 다른 내막계 기관들과 달리 두 개의 막,
이제 하나는 초기에 먹힌 원핵 생물 자신의 막인 거고 다른 하나의 막은 숙주의 막이라는 건데요. 두 개의 막을 가졌기 때문에 이게 이중막이 되었다는 게 이런 세포 내 공생설의 첫 번째 증거가 됩니다. 또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는 원핵세포에서 관찰되는 형태의 리보솜뿐만 아니라 내막에 붙어있는 원형 DNA를 가집니다. 또 세 번째로 특이한 증거는 세포 안에서도 자라고 복제도 하는 독립적 소기관의 특징을 가집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개가 세포 내 공생설이라고 하는 공생설이 바탕이 된다라고 많이 주장을 합니다. 네, 그럼 이제 미토콘드리아의 구조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왜냐면 기능은 뒤에 세포 가면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구조만 볼게요. 먼저 미토콘드리아는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겉에는 매끄러운 외막이 있고 안에는 크리스타라는 기름진 내막이 있어요. 그리고 이 내막 안에는 미토콘드리아 기질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미토콘드리아 DNA와 리보솜이 존재를 합니다. 또 세포 단계 중 일부가 이 기질에서 진행이 되고요. 또 미토콘드리아 하면 ATP를 만든다는 게 정말 주요한 기능인데 이 ATP를 만드는 효소인 단백질들은 이 내막 안에 끼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크리스타가 표면적이 넓으니까 내막에 이런 단백질들이 많이 끼어 있고 세포 호흡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엽록체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엽록체는 일단 여기서 보다시피 이중막 구조예요. 그리고 또 내부에 또 다른 막 구조가 있어요. 틸라코이드라고. 여기 보이시죠? 그리고 이 그라눔이라는 게 이런 틸라코이드를 쌓아놓은 형태예요. 그리고 틸라코이드 밖 액체가 스트로마이고 효소와 엽록체, DNA, 리보솜이 이 스트로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옥시좀이라는 걸 알아볼 건데 얘는 단일막이고 물질에서 수소를 제거해서 산소로 전달해주는 효소를 가져요. 그래서 부산물이 과산화수소라서 이름이 포옥시좀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소단원으로 세포 골격은 섬유들의 고물망 구조로 세포 내의 구조와 활동을 조직화한다라는 부분이에요. 세포 골격이라는 거는 세포질 내부를 가로지르는 섬유들의 네트워크예요. 미세소관, 미세섬유, 중간섬유 이 세 가지 분자적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세포를 지지하여 모양을 유지하는 기능을 합니다. 또 세포 내 소기관 등의 위치를 고정시키는 역할도 해요. 또 운동단백질과 상호작용으로 세포 내 소기관을 이동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이렇게 그림에처럼 세포 소기관의 수용체에 붙는 운동단백질은 소기관이 미세소관, 때로는 미세섬유를 따라 일종의 걸을 수 있게 합니다. 그러면 이 세포 골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건데요. 이거는 앞에서도 그랬죠? 영어로 된 원래 캔벨에 있는 표를 가져왔고요. 자, 이제 우리는 한글 버전이 더 궁금하겠죠? 그래서 한글 버전으로 표를 들고 왔어요. 근데 이게 판수가 하나 정도 달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 내용은 똑같으니까 부담 없이 읽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그래도 한번 이렇게 훑어드릴게요. 첫 번째로 미세소관입니다. 미세소관은 일단 구조가 이렇게 속이 빈 관으로 되어 있고 벽은 투뷸린 분자들로 되어 있는데 이게 13개의 기둥들로 되어 있고요. 단백질 소단일체는 그래서 알파 튜뷸린, 베타 튜뷸린이에요. 그리고 주요 기능은 세포의 모양을 유지합니다. 세포의 이동에도 관여를 하고요. 세포 분열 시 염색체의 이동에도 이 미세소관이 이렇게 관장을 해요. 그리고 세포 소기관이 이동할 때도 미세소관이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미세섬유예요. 미세섬유는 아래 그림처럼 이렇게 생겼고 두 개의 서로 꼬인 액틴 나선, 얘네가 액틴이에요. 얘네들이 각각의 나선은 액틴의 소단일체의 중합체이고요. 그래서 단백질 소단일체가 액틴이고 주요 기능은 똑같이 세포의 모양 유지, 세포 모양에서의 변화, 근육의 수축, 세포질 유동, 세포 이동, 세포 분열 시 함립이라는 게 있어요. 함립은 흑부 분열할 때 얘네가 동물세포에서인데 이게 이렇게 끊어지면서 하는 그런 걸 함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중간섬유라는 걸 볼 건데 얘네는 앞에 거보다 좀 더 두꺼운 케이블로 꼬인 섬유성 단백질이고 지름 같은 경우에는 미세섬유보다는 두껍고 미세소관보다는 얇아요. 단백질 소단위치는 세포에 따라 단백질이 달라요. 주요 기능은 세포 모양 유지하고 핵과 여러 소기관을 고정하고 핵막층을 형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얘네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미세소관인데 앞에 있는 설명을 그대로 들고 왔고요. 얘네의 또 다른 특징이 중심체와 중심리입이라는 건데 미세소관은 중심체로부터 뻗어나옵니다. 그래서 이 미세소관이 세포 골격이 압축에 저항하는 지지대고요. 이 중심체는 중심체에 중심리입이 존재하고 3개의 미세소관 9세트가 둥글게 배열한 구조예요.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 아까 미세소관의 기능 중에 세포의 이동이 있었잖아요. 이게 선모와 편모의 얘기인데 얘네가 어떤 건지부터 일단 찾아볼게요. 선모라는 거는 대부분 세포의 표면에 엄청 많은 수가 존재하는 거고 편모 같은 경우에는 세포당 하나 정도 존재해요. 얘네는 왼쪽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움직이는 양상이 조금 다릅니다. 편모는 저런 식으로 움직이고 선모 같은 경우에는 막 이렇게 젓는 이런 느낌이죠. 그렇고 그러면 이제 얘네의 구조를 볼 건데 둘 다 공통적으로 미세 구조를 가져요. 선모나 편모의 미세 소관은 이렇게 기저체에 의해서 바깥 세포에 고정되어 있는 거고요. 바깥쪽 미세 소관에 붙은 여기 그림에 보는 것처럼 디네인 운동 단백질이 아까 그림의 선모와 편모가 구부릴 수 있는 운동에 관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미세섬유라는 거를 살펴볼 건데 얘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액틴이라는 단백질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액틴 섬유라고도 하고요. 미세섬유는 이렇게 장력에 견디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기는 힘이 견디는 거죠. 그리고 미세섬유 다발은 육모의 핵심 구조예요. 여기 그림에 보는 것처럼 얘네가 소장에 있죠. 또 세포 운동에 관여하고 마이오신 단백질로 구성된 두꺼운 섬유가 얽혀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근육세포 수축에서 이 마이오신 모터, 이 그림이죠? 또 아메바의 움직임에도 미세섬유가 관여를 하고요. 식물세포에서 세포질 유동에 사용되기도 해요. 저기 보이면 식물세포의 세포질이 저렇게 움직이는데 미세섬유가 관여를 하는 거죠. 네, 다음으로는 중간섬유에 대해 이런 특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얘는 일단 척추동물을 포함하는 일부 동물에서만 발견이 돼요. 또 장력 유지에 관여를 하고 다양한 종류의 세포 골격 요소를 포함합니다. 중간섬유는 미세섬유와 미세소관보다는 영구적인 세포의 지지물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포가 사별한 후에도 종종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음 소단원을 볼 건데 다음 소단원은 세포 활동은 세포 간의 연결과 세포의 구성물질을 통해 조절된다는 거예요. 일단 동물 세포에는 생물 세포랑 다르게 세포벽이 없죠. 하지만 대신에 정교한 세포의 기질을 가집니다. 얘네는 ECM이라고도 부르는데 ECM은 콜라겐, 프로테오글리칸, 피브로덱틴과 같은 당 단백질로 구성이 돼요. 이 세포의 기질 단백질은 세포막에 있는 인테그린이라는 세포 표면의 수용체 단백질과 결합을 해요. 이 내용을 뒤에 그림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콜라겐 섬유들이 프로테오글리칸으로 이루어진 그물에 묻혀 있습니다. 그런 그림이고요. 피브로넥틴이 세포막에 묻혀 있는 인테그린의 ECM을 부착시킵니다. 이 인테그린은 세포의 기질과 세포 골격 사이에서 변화를 전해주는 곳에 위치하므로 세포의 바깥쪽과 안쪽에서 변화를 통합하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이제 세포 간 연접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이게 뭐냐면 이웃하는 세포들 간에는 특정 부위에서 직접적인 물리적 접촉을 통해 부착하고 상호작용하며 교신을 해요. 예를 들어 원형질 연락사라던가 밀착 연접, 데스모좀, 간극 연접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건지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식물세포 벽에는 원형질 연락사라고 불리는 채널이 존재해요. 이 원형질 연락사를 통해 물과 작은 용질은 세포 사이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밀착연접, 데스모좀, 간극연접에 대해서 볼 건데 밀착연접에서는 이렇게 이웃하는 세포들의 막이 밀착해서 단단하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특정 단백질도 함께 붙어 있고 세포 주변을 연속적으로 밀봉해서 밀착연접은 세포의 용액이 표피세포를 가로질러서 빠져나가는 걸 막아요. 예를 들어서 피부세포 사이 밀착연접은 땅구멍에 있는 세포 사이에서 용액이 빠져나가는 걸 억제함으로써 방수되게 하는 거죠. 데스모점은 이 그림인데요. 고정시키는 모처럼 작용해서 세포를 이렇게 조여요. 그래서 중간 섬유는 단단한 케라틴 단백질로 되어 있고
세포질에서 데스모즘을 붙들고 있게 되는 거죠. 데스모즘은 근육의 근세포들을 서로 연결시키는 역할도 해요. 그래서 어떤 근육의 파열은 데스모즘이 찢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또 간극연접은 교신연접이라고도 하며 인접한 세포 간의 세포질 통로를 제공해줘요. 간극연접은 구멍을 둘러싸고 있는 특정 단백질로 구성되며 이 구멍을 통해 이온, 당, 아미노산 및 작은 분자들이 통과합니다. 간극연접은 심장 근육이나 동물 배아에서의 많은 세포들 간의 교신 과정에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자전원에 대한 이런 걸 마쳤고요. 다들 여기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이게 내용이 수업도 그렇고 다 캠벨이 기반이니까 이 공개 강의를 열심히 듣는 것도 좋지만 캠벨을 이렇게 쭉 읽어보는 것도 공부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만약에 영어판이 너무 힘들다 하시면은 한글판을 구하는 것도 방법이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